정말 한국에 가면 다시 살 수 있는 거죠? 그렇다고 해줘요, 제발. 지금 영국이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영국의 선진 의료기술로도 고치지 못한 불치병을 한국의 의료기술로 완치할 수 있었는데요. 어떤 이야기인지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저는 마리나 윈터스입니다. 런던에서 글로벌 기업의 CEO로 일하며 바쁜 나날을 보냈죠. 매일 아침 5시에 일어나 밤 10시까지 일하는 게 제 일상이었습니다. 성공이라는 사다리를 오르기 위해 모든 것을 희생했어요. 심지어 가족도요. 돌이켜보면 제 인생은 숫자와 보고서, 마감일로 가득했습니다. 딸 소피와 함께하는 시간은 점점 줄어들었고, 소피의 학교 행사에 참석하지 못할 때마다 다음에는 꼭 갈게라는 빈 약속만 남겼죠. 그렇게 소피와의 관계는 서서히 멀어져 갔습니다. 엄마, 오늘 발표회 와줄 거예요? 미안해, 소피. 오늘은 중요한 회의가 있어서. 이런 대화가 우리의 일상이 되었어요. 소피의 실망한 눈빛을 볼 때마다 마음이 아팠지만 저는 항상 이를 핑계로 삼았습니다. 나중에 보상해주겠다는 생각으로요. 그날도 평소와 다름없는 아침이었습니다. 회사로 향하는 지하철에서 갑자기 어지러움이 밀려왔어요. 처음에는 과로 때문이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이상하게 몸이 무거웠고 피로감이 가시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갑자기 코피가 멈추지 않았어요. 괜찮을 거야. 그냥 스트레스겠지. 그렇게 스스로를 안심시켰지만 소피의 걱정스러운 눈빛에 결국 병원에 가기로 했습니다. 검사 결과가 나오던 날 의사의 표정이 심상치 않았어요. 윈터스 씨, 급성 백혈병 사기입니다. 골수 이식이 필요합니다. 그 순간 세상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귀에서는 윙윙거리는 소리만 들렸고 심장은 터질 듯이 뛰었어요. 얼마나 기다려야 하나요? 영국에서는 적합한 기증자를 찾기까지 최소 4년에서 5년 정도 걸립니다. 하지만 의사의 말이 이어지기도 전에 알아차렸습니다. 그 하지만에 담긴 의미를, 저에게는 그만큼의 시간이 없다는 것을. 집으로 돌아오는 길, 창밖으로 지나가는 사람들이 갑자기 부러웠습니다. 그들에게는 미래가 있으니까요. 소피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이제 12살 사춘기에 접어든 딸을 두고 떠날 수는 없었습니다. 그 순간 깨달았어요. 제가 쫓아온 성공, 돈, 명예, 그 모든 것이 얼마나 허망한지를.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나는 이제 죽는 건가? 딸을 위해, 제 자신을 위해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살아야 했어요. 어떻게든 살아남아야 했습니다. 시한부 선고를 받은 후 저는 필사적으로 다른 방법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인터넷을 뒤지고 의학 논문을 읽고 대체 치료법을 찾아보았죠. 하지만 모든 길은 막혀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회사 동료 제임스 한이 제 사무실을 찾아왔습니다. 마리나, 한국에 가보는 건 어때? 처음에는 그의 말을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으로 물었죠. 한국? 왜 한국에? 제임스는 진지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한국은 조혈모세포 이식 성공률이 세계 최고야. 내 사촌도 비슷한 상황이었는데 서울에서 치료받고 완치됐어. 믿기 어려웠지만 더 이상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그날 밤 컴퓨터 앞에 앉아 한국의 의료 시스템에 대해 조사하기 시작했어요. 놀랍게도 제임스의 말은 사실이었습니다. 한국의 조혈모세포 이식 성공률은 영국보다 훨씬 높았고 기증자 풀도 더 넓었어요. 그러나 현실적인 문제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한국어를 전혀 못하는 저와 소피가 어떻게 그곳에서 지낼 수 있을까? 치료비는 얼마나 들까? 회사는? 집은? 불확실성이 저를 두렵게 했어요.
소피에게 한국행을 말했을 때 딸의 반응은 예상대로였습니다. 엄마, 왜 굳이 한국에 가야 해요? 우리는 한국어도 못하고 아는 사람도 없잖아요. 소피의 눈에는 두려움이 가득했어요. 전학도 해야 하고 친구들과도 헤어져야 했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딸의 손을 꼭 잡고 말했습니다. 소피, 엄마가 살기 위해서야. 그곳에서 새 삶을 시작할 수 있을지도 몰라. 결국 소피는 마지못해 동의했고 2주 후 우리는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기내에서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정말 이게 맞는 선택일까? 그런데 의외로 소피가 제 손을 꼭 잡더군요. 엄마, 괜찮아요. 우리 함께 이겨낼 거예요. 딸의 말에 갑자기 눈물이 났습니다. 그동안 소피에게 얼마나 소홀했는지 이제야 깨달았어요. 삶과 죽음의 경계에서 비로소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보게 된 거죠. 비행기가 구름 위로 올라가며 어딘가에서 희망이 솟아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한국에서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을지, 정말 치료가 가능할지는 알 수 없었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어요. 저는 살고 싶었습니다. 소피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싶었고, 그동안 놓쳐왔던 소중한 순간들을 되찾고 싶었습니다. 한국은 저에게 마지막 희망이었고, 저는 그 희망을 꼭 붙잡을 생각이었어요.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첫 느낌은 압도적이었습니다. 깨끗하고 현대적인 공항, 질서, 정연하게 움직이는 사람들, 모든 것이 효율적으로 돌아가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공항 출구에서 병원 관계자가 저희를 기다리고 있었죠. 놀랍게도 이미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윈터스 씨, 환영합니다. 바로 병원으로 모시겠습니다. 영어로 말하는 코디네이터의 모습에 안도했어요. 지친 몸을 이끌고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병원은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현대적이고 깨끗했어요. 마치 고급 호텔 같았죠. 접수 절차는 놀라울 정도로 신속했습니다. 이렇게 빨리요? 런던에서는 모든 검사를 마치는데 3주가 걸렸는데 코디네이터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여기서는 하루면 충분합니다. 오늘 모든 검사를 마치고 내일 결과를 알려드릴게요. 소피는 눈을 동그랗게 뜨고 주변을 살펴보았습니다. 처음 보는 한글 간판들과 낯선 환경에 호기심을 보이더군요. 저는 딸의 모습을 보며 미소 지었어요. 적어도 소피는 이 상황을 모험처럼 받아들이는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담당 의사인 김민준 교수가 검사 결과를 가지고 저희를 찾아왔어요. 김 교수는 미국에서 연수받은 분으로 유창한 영어로 제 상태를 설명해 주었습니다. 윈터스 씨의 상태는 생각보다 심각합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는 최선을 다할 겁니다. 김 교수는 놀라운 속도로 치료 계획을 세웠어요. 영국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일정이었죠. 이식 전 준비 과정, 기증자 검색, 모든 것이 체계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병원 생활에 적응하는 동안 소피도 병원 내 국제학교에 다니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불만이 많았지만 점차 새로운 친구들을 사귀며 적응해 나갔습니다. 한국 병원의 또 다른 놀라운 점은 식사였어요. 영국 병원의 단조로운 식단과 달리 여기서는 영양사가 직접 환자 상태에 맞춘 식단을 제공했습니다. 처음 먹어보는 한국 음식들이 낯설었지만 점차 그 맛에 매료되기 시작했죠. 엄마, 이 김치라는 거 처음에는 이상했는데 이제는 맛있어요. 소피의 말에 웃음이 나왔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으니까요. 한국의 병원 시스템은 제가 경험했던 그 어떤 곳보다 환자 중심적이었어요. 간호사들은 항상 미소를 지으며 세심하게 돌봐주었고 의사들은 충분한 시간을 들여 설명해 주었습니다.
침대에 누워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이 나라 뭔가 다르다. 처음으로 희망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소피와의 관계는 여전히 서먹했어요. 오랜 시간 일에 빠져 딸을 소홀히 한 대가를 치르고 있는 거죠. 하지만 이제는 그것도 바꿔나갈 기회가 있었습니다. 한국에서의 치료가 진행되면서 가장 큰 문제는 적합한 기증자를 찾는 것이었습니다. 제 혈액형과 조직 유형이 매우 특이해서 일반적인 기증자 풀에서는 찾기 어려웠어요. 김 교수님은 매일 희망적인 표정으로 들어오셨지만 눈빛에서 걱정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윈터스 씨, 조금만 더 기다려보세요. 전 세계 데이터베이스를 검색하고 있습니다. 병실에서 소피와 함께 보내는 시간이 늘어났어요.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차 대화가 늘어갔습니다. 소피가 학교에서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고 저는 처음으로 진심으로 귀 기울였죠. 엄마, 한국 친구들이 저에게 한국 이름을 지어줬어요. 소희래요. 예쁘죠? 이런 작은 순간들이 쌓여가며 우리 사이의 벽이 조금씩 허물어졌습니다. 병실 창문으로 보이는 서울의 풍경을 바라보며 런던에서의 바쁜 삶이 얼마나 공허했는지 깨달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아침, 김 교수님이 환한 미소를 지으며 들어오셨습니다.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희귀 유전형을 가진 기증자를 찾았어요.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기대와 두려움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정말요? 누군지 알 수 있나요? 이준석이라는 분입니다. 재미교포 2세로 현재 미국에서 외과의사로 일하고 계세요. 한국계 미국인이시죠. 우연히 기증자 등록을 하셨는데 윈터스 씨와 거의 완벽하게 일치합니다. 운명이라고 봐야 할 것 같네요. 운명이라는 말이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수만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서 낯선 한국계 미국인이 제 생명을 구할 수도 있다니. 그날 밤 처음으로 소피와 함께 진심으로 기도했어요. 일주일 후 이준석 박사가 한국에 도착했습니다. 그는 예상과 달리 매우 친근하고 따뜻한 미소를 가진 사람이었어요. 처음 만났을 때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죠. 걱정하지 마세요. 모든 게 잘 될 거예요. 이준석 박사의 목소리에서 확신이 느껴졌습니다. 그는 소피에게도 친절하게 대해 주었어요. 둘은 금세 친해져서 함께 웃고 떠들었죠. 왜 기증자가 되기로 했나요?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이준석 박사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어요. 제 여동생이 10년 전 백혈병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때 적합한 기증자가 없었어요. 그 후로 저는 다른 사람들에게 두 번째 기회를 주고 싶었습니다. 그의 말에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낯선 사람의 상실이 저에게 생명을 줄 수 있다는 아이러니가 느껴졌습니다. 이식 수술 전날 밤 소피가 제 침대 옆에 앉아 손을 꼭 잡았어요. 엄마, 꼭 살아야 해요. 약속해요. 소피의 눈에는 눈물이, 목소리에는 떨림이 있었습니다. 그제야 깨달았어요. 제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소피에게 저는 세상 그 무엇보다 소중한 사람이라는 것을. 약속할게, 소피. 엄마는 꼭 살아서 내가 자라는 모습을 볼 거야. 운명의 날이 다가왔습니다. 수술실로 향하며 이 모든 여정이 단순한 우연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쩌면 이 병은 제 인생을 다시 돌아보게 하는 계기였는지도 모릅니다. 수술실로 향하는 길, 소피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 작은 손에서 전해지는 온기가 어느 때보다 소중하게 느껴졌어요. 마지막으로 소피를 껴안고 속삭였습니다. 엄마가 돌아올게, 약속해. 수술실 문이 닫히고 차가운 공기가 저를 감쌌어요. 천장의 밝은 조명, 의료진들의 분주한 움직임, 그리고 마취 전 마지막으로 본 것은
김 교수님의 확신에 찬 눈빛이었습니다. 걱정 마세요, 윈터스 씨. 우리가 책임지겠습니다. 눈을 감았을 때는 오전 7시였고 다시 눈을 떴을 때는 이미 다음 날 새벽이었어요. 15시간의 대수술. 나중에 들은 이야기로는 수술 중간에 위기가 있었다고 합니다. 제 혈압이 급격히 떨어져 의료진이 긴박하게 움직였다고 해요. 김 교수님은 나중에 말씀하셨죠. 순간 당신을 잃을 뻔했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어요. 그 방에 있던 모든 사람이 그녀를 살려야 한다는 한 가지 생각뿐이었죠. 수술 자체는 성공적이었습니다. 이준석 박사의 조혈모세포가 제 몸에 들어왔고 새로운 생명의 씨앗이 심어진 거죠. 하지만 진짜 전쟁은 그때부터였어요. 제 면역 체계가 새로운 세포를 받아들일지 아니면 거부할지는 아무도 알 수 없었습니다. 회복실에서 처음 깨어났을 때 몸은 1000개의 바늘로 찔리는 것 같은 통증에 시달렸어요. 목은 마취관 때문에 화상을 입은 것처럼 아팠고 숨 쉬는 것조차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먼저 본 것은 소피의 얼굴이었죠. 작은 손으로 제 손을 꼭 잡고 눈물을 글썽이며 서 있었어요. 잘했어, 엄마. 정말 용감했어요. 그 순간만큼은 모든 고통이 사라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수술 후 3일째 되던 날, 제 몸에 이상 증상이 나타났어요. 고열, 발진, 그리고 견딜 수 없는 통증. 의료진들은 즉시 응급처치에 들어갔습니다. 이식편 대숙 주병입니다. 면역 거부 반응이 일어나고 있어요. 김 교수님의 표정이 심각했습니다. 이 순간이 제 인생의 가장 위태로운 시기였어요. 의식이 흐려지는 순간에도 소피의 얼굴만 생각났습니다. 딸을 두고 가면 안 된다는 생각, 그것만이 저를 붙잡고 있었죠. 의료진은 밤낮 없이 저를 돌봤습니다. 특히 간호사들은 교대로 제 곁을 지켰어요. 한 간호사는 제 손을 잡고 한국어로 노래를 불러주기도 했죠. 말은 알아듣지 못했지만 그 따뜻함은 느낄 수 있었습니다. 놀랍게도 이준석 박사도 매일 병실을 찾았어요. 그는 제 상태를 직접 확인하고 의료진과 상의했습니다. 때로는 밤새 병실 소파에서 자기도 했죠. 왜 이렇게까지 해주는 거죠? 어느 날 물었습니다. 이준석 박사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이제 우리는 혈연보다 더 가까운 사이가 되었으니까요. 제 세포가 당신 안에서 살고 있잖아요. 위기의 순간마다 한국 의료진의 전문성과 헌신이 저를 살렸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환자를 걱정했어요. 그리고 그 진심이 저를 죽음의 문턱에서 되돌려 놓았습니다. 위기를 넘긴 후 회복 과정은 생각보다 길고 힘들었습니다. 몸은 여전히 약했고 작은 감염에도 위험할 수 있었죠. 하지만 한국 의료진의 끊임없는 관리 덕분에 조금씩 나아지기 시작했어요. 병실 창문으로 보이는 벚꽃이 피기 시작했습니다. 김 교수님은 그 모습을 보며 말씀하셨죠. 벚꽃처럼 당신도 다시 피어날 거예요. 기다림이 필요할 뿐입니다. 매일 아침 간호사들은 밝은 미소로 저를 맞이했어요. 그들은 단순히 약을 주고 체크하는 것을 넘어 제 이야기를 들어주고 때로는 한국 드라마를 추천해 주기도 했습니다. 특히 최 간호사는 소피에게 한국어를 가르쳐 주었어요. 소피가 서툰 한국어로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라고 말할 때마다 병실에 웃음꽃이 피었죠. 소피는 이제 매일 학교가 끝나면 곧바로 병원으로 달려왔습니다. 숙제를 하고 그날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고 때로는 제 침대에서 함께 잠들기도 했어요. 예전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모습이었습니다. 어느 날 소피가 학교에서 만든 작은 종이접기 선물을 가져왔어요.
선생님이 희망이라는 뜻의 종이약 접는 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엄마가 빨리 나으라고 만들었어요. 작은 종이약을 받아들며 갑자기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소중한 순간들을 놓쳐왔는지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회복실에서 처음으로 걸음마를 시작했을 때 소피가 제 손을 잡고 천천히 복도를 함께 걸었습니다. 다리는 여전히 떨렸지만 딸의 지지가 저에게 힘이 되었어요. 천천히 해요, 엄마. 넘어지지 않게 제가 잡고 있을게요. 역할이 바뀐 것 같았습니다. 제가 소피를 보호해야 하는데 지금은 소피가 저를 보호하고 있었어요. 이상하게도 그 순간이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한 달이 지났을 무렵 의료진은 제가 충분히 회복되었다고 판단했어요. 하지만 여전히 주기적인 검사와 약물 치료가 필요했기 때문에 퇴원은 불가능했습니다. 그래도 이제는 병원 정원을 산책할 수 있을 정도로 상태가 호전되었죠. 어느 날 소피가 눈물을 흘리며 제 손을 잡았어요. 엄마, 제발 살고 싶다고 말해줘요. 그 순간 제 안에서 무언가가 움직였습니다. 그동안은 단지 살아남기 위해 몸부림쳤다면 이제는 정말 살고 싶다는 강렬한 욕구가 생겼어요. 나 이제 살아야겠어, 소피. 내가 있으니까. 그렇게 말하는 순간 소피와 저는 서로를 껴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때 비로소 진정한 치유가 시작되었어요. 몸의 회복뿐만 아니라 마음의 회복, 그리고 소피와의 관계 회복까지. 김 교수님은 종종 제 병실을 찾아 회복 상태를 체크하시며 해외 환자들을 위한 특별한 배려를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한 번은 제가 영국 음식이 그립다고 하자 다음 날 병원 식단에 영국식 아침 식사가 추가되었어요. 이런 작은 배려가 큰 감동으로 다가왔습니다. 윈터스 씨, 당신의 회복 속도는 놀랍습니다. 한국에서의 치료를 선택한 것이 정말 좋은 결정이었어요. 김 교수님의 말씀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는 확신할 수 있었어요. 이곳에 오기로 한 결정이 제 생명을 구했다는 것을.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영국에서 성공한 사업가가 자국이 아닌 한국에서 희망을 찾을 수 있었던 이유는 우리 대한민국의 뛰어난 의료 기술과 그에 맞는 환자 서비스 시스템이 큰 역할을 한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떤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알람 설정해 주시면 매일 즐겁고 감동적인 이야기로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